안녕하십니까. 오늘 더벨 포럼의 두 번째 세션하고 세 번째 세션 주제가 각각 이제 미중 패권 경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인데, 지금 이제 발표하는 그런 내용은 거기에 이제 개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또는 이제 국내외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세계 경제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 방향성은 핵심이죠. 예, 코비드 19인데, 왼쪽은 이제 세계 전체 신규 확진자 수의 추이를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은 이제 주요국별인데, 작년 겨울부터 해서 올 겨울 초까지 좀 상당히 힘들었다가 올 봄에 또 올해 이제 2차 확산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요국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IMF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전망 자료인데, 왼쪽 그림만 보시면 작년에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올해는 플러스 6%까지 올라갈 거라고 4월 달에 전망을 했는데, 이게 아마 올해 성장률이 더 이제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아마 7월경에 IMF 수정 전망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OECD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아마 이 그 상향 조정의 힘은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빠르게 확대되는 그런 영향을 받을 걸로, 그리고 이거보다 상당히 좀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 국별로 보면은요, 역시 지금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힘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미국인데, 미국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의 한 70에서 80%가 이제 소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한 40%에서 50% 정도인데, 그 소비 이제 구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용 시장, 그리고 이제 자산 시장인데, 실업률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작년에 한창 안 좋을 때는 뭐 15% 가까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5%대로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왼쪽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 3%대 중후반 정도가 정상적인 실업률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이르려면 좀 길은 멀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은 주식시장하고 주택시장 미국 보면은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자산소득도 역시 소비 구매력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3.5% 작년에, 근데 올해는 6.4%까지 IMF가 전망을 했고요. 저희는 플러스 7%는 넘어갈 거라고, 충분히 넘어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입니다.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이제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갔었죠.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들어갔고요.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작년에 플러스, 많은 국가들이 작년에 역성장을 기록했음에도 중국은 플러스를 기록했고, 올해는 8%대. 저희는 저희 연구원의 내부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9%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유로존은 좀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좀 회복세가 낮은 쪽에 속합니다. 뭐 그렇다고 상황이 나쁜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작년에 역성장한 그 절대치를 올해 경제 성장률 플러스한 절대치가 미국은 확실히 넘거든요. 근데 유로존은 작년에 마이너스 6%대, 올해는 플러스 4%대. 작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 GDP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올해 회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 속도는 상당히 좀 완만하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주요국들의 저희 연구원 전망치가 아니고 IMF의 성장 전망치인데, 이게 아마 이제 좀 다 상향 조정될 걸로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지금 올해 보면은 원화가 소폭 약세, 반대로 말하면 달러가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좀 의견이 좀 갈리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하반기에는 달러 강세가 좀 지속이 될 건가? 아니면 다시 이제 원화 강세로 돌아설 건가인데, 지금 상반기 달러 강세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일시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 펀더멘탈, 그리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통화들의 가치가 절하되는, 그게 아마 정상화 과정을 하반기에는 좀 거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달러 강세가 상반기 달러 강세 하반기에도 이루어지긴 좀 어렵다. 아마 환율은 지금 수준에서는 약간 원화 강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자, 유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배럴당 70달러 좀 못 미치는 수준. 근데 작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4월 달에 좀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유가가 올라갔던 힘, 작년 하반기에 올라갔던 힘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 때문에 올라간 측면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원유의 채굴량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달러만 갑자기 확 풀어지니까 상대 가격의 변화 때문에 유가가 올라갔는데, 올해 들어서 올라가는 힘은 유동성의 힘에다가 실제 수요가 늘어나는 걸로 저희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세계 원유 수요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에 좀 못 미치는 정도로 조금 회복될 걸로 생각했는데, 그 회복세가 그러니까 수요량의 회복세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유가가 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원자재는 유가와 비슷한 이제 트렌드를 가지는데, 뭐 대도라든가 구리라든가 지금 농산물, 광산물 가격 다 올라가고 있는데, 금은 예상외로 좀 헤매고 있는. 앞으로가 중요한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아마 원자재 가격은 뭐 소폭이라도, 그 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이견은 있는데,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의 좀 소폭이라도 상승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경제 상황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은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올해 4월 거까지만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죠.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국 경제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까지는 도달했다. 뭐 좀 바꿔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던 그런 침체 국면은 경제 전체적으로는 전제이긴 하지만 극복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소비는 뭐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대면 소비가 오히려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그 비대면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까지 계속 이제 올라가는 추세다가 올해 들어서는 좀 비중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확연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소비가 살아야 사실은 전체 소비에서 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대면 소비거든요. 대면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고요. 비대면 소비가 그렇다고 뭐 크게 위축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쪽에 영향이 좀 있어서 민간 소비는 올해 이제 플러스로 나올 것 같은데, 요게 저희 이제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를 쭉 부문별로 보여드릴 텐데, 요게 약간 좀 오래된 겁니다. 한 두세 달 전이라 저희가 7월이나 8월 정도에 수정을 할 텐데, 올해 숫자들은 조금씩 다 상향 조정된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뭐 민간 소비만 보더라도 작년에 마이너스 5%였는데 올해가 이제 플러스 3.5%로 저희가 전망했는데, 요거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 작년 코로나 때 대부분 경제 지표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설비 투자만큼은 플러스를 기록했거든요. 플러스 7%였고 올해도 플러스 7%. 근데 작년에 플러스 7%는 이제 반도체 투자가 그걸 상당히 견인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렇게 IT 쪽에서 큰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은 우리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디지털 전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반도체도 뭐 슈퍼 사이클이 도래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말이 맞다면 올해도 대규모 투자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IT 쪽에 그렇게 IT 쪽이 강하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곰곰이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건설 투자는 일단 수주가 제일 중요하죠. 뭐 기성보다는 수주가 이제 정부 발주액인데 민간 발주액도 들어갔고, 최근까지 올해 들어서 지표보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수주가 이제 공정별, 그 다음에 공사 기간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회한다고 보면 이게 내년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말부터. 그래서 건설 투자는 괜찮은 걸로. 근데
부동산 시장 규제가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가 왜 괜찮을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단 SOC가 많이 늘었어요. 이례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SOC 투자를 줄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년 추경부터 해서 올해 예산까지 SOC를 많이 늘렸고 올해 토목 부분이 괜찮고요. 그리고 건축 부분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 규제가 건축 건설 투자에 대한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간 가수요에 대한 그 유동성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아파트만 지면 팔린다. 그러면 이제 건축 경기는 나쁘지 않은 거죠. 물론 부동산 시장하고 건설 경기하고는 좀 따로 가는 경향은 있지만 건설 투자 자체로는 지금 상황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게 수출이죠. 왼쪽 그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출 증가율이 작년 4월에 한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서 하반기쯤에 이제 작년 10월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플러스로 올라갔고요. 5월달 실적치 보면 거의 뭐 전년 동월 대비 50%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게 작년 5월에 만약에 수출을 100억을 했다. 그럼 올해 수출 실적이 150이라는 얘기죠. 상당히 좋고요.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5월 이전에 4월까지는 그 이제 플러스가 나왔던 부분이 단가는 다 마이너스였는데 물량이 플러스였어요. 아니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물량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단가가 좀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5월 달 보면 물량도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이런 걸로 볼 때 올해 수출은 우리 연간으로 최대 사상 그 최대 수출 실적이 아마 2018년에 6천억 달러 좀 넘는 실적이었는데 그거 넘어설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글로벌 위기가 하반기 중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이긴 하지만 수출은 상당히 좀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용은 상당히 좀 느리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업률이 작년 같은 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실업률이 떨어진 게 이제 4월, 5월이 좀 고용 시장이 많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업률이 고용 시장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니면은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그런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너무 고용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은 실업률은 물론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게 개선되려면 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는 작년하고 올해 실업률이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아마 근데 월별로는 올해 연말쯤에는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자 물가 부분은 이게 좀 골치 아픕니다. 이게 일단 정부도 말이 좀 헷갈립니다. 일단 기재부 쪽에서는 하반기에 물가 상승 압력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뭐 최근에 올라갔던 거는 공급적 사이 요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지만 한은도 처음에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바뀌죠. 예. 그래서 뭐 금리 인상도 연내 늦지 않은 시간에 뭐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조차도 사실은 최근에 인플레 압력에 대한 해석이나 처방이 좀 다르고요. 아무튼 물가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단순히 공급적 요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공급적 요인만 그랬다면 근원물가 지수가 저렇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어 인플레이션율이 저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수요증, 그러니까 찐 물가 상승 압력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의 어떤 불안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경기 방향성은 작년에 저희가 연간으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9% 성장률 기록했는데 연권 전망치는 플러스 3.5%입니다. 약간 낮은 감이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추세별로는 올해 1분기에 GDP 잃었던 거 그동안 손실 났던 거는 다 충분히 100% 확인을 충당을 했고 그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 GDP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어제 날짜죠. 물론 녹화하기 때문에 날짜가 틀릴 수 있는데 하반기 경제정책방에서 정부가 4.2%를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에서는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기관들은 JP모건이 좀 상당히 높은 쪽에 그래서 아마 3%대 중반 후반 그리고 4%대 초반까지 이렇게 좀 스펙트럼이 이례적으로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이제 주요 리스크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후행위기라는 제가 키워드를 꺼냈는데 위기는 연달아 옵니다. 경험상. 예. 외환위기 끝나고 9.11 터지고 카드채 위기 왔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터지고 유럽 재정위기. 왜 위기는 연달아 올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앞에 선행위기 가장 큰 위기가 터졌을 때 유동성을 확 풀거든요. 근데 그 정상화 과정에서 그게 나이스하게 모든 국가들이 유동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을 하는.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작년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위기를 정말 완전히 극복할까 아니면 또 다른 위기가 올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글로벌 인플레이션인데요. 뭐 많이들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전년 동월 대비 5%.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 나오면 정말 난리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5% 났다는 크죠. 그리고 신흥국들도 보면 꾸준히 올라가는 쪽이고요. 자, 이거 미 연준 얘기인데 이거는 세 번째 세션에 강현주 박사님께서 더 전문가신 강현주 박사님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기는 이제 2차 유럽 재정 위기인데 지금 옛날 재정위기 때, 그러니까 2012년, 13년에 유럽 국가들, 피그스 국가들의 재정 수지가 많이 악화되고 있죠. 그런데 뭐 미국이나 영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유럽을 흔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EFSF라고 유럽 재정 안정기금이 그때와는 달리 좀 마련돼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때와 같은 뭐 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리스크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중국 회색 코뿔소입니다. 여전히 중국은 버블이 심하고 부실이 심하고 이게 이제 기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금융 얘기겠죠.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그 2015년, 16년 피크로 좀 안정화가 되는 듯 하다가 역시 이제 경제 상황이 나빠지다 보니까 이런 부실 문제가 여전히 중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의 요인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 상황. 예. 6월까지는 실적치 저희 이제 일 신규 확진자 수, 그다음에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실적치인데요. 6월 이후로는 이제 정부의 백신 접종률 목표치와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봤으니까 추정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절적 요인도 고려를 해야 되고 국가별로 또 상황도 틀립니다. 국가별로 인구 밀도 틀리고 그다음 방역 수준도 틀리고. 근데 저희들이 생각해봤을 때는 8월에서 9월 요 정도면 상당히 안정화될 걸로 보이는데. 예상치 못한 이제 변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긴 합니다. 아무튼 백신 접종률 9월 말까지 한 70% 달성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확진자 수가 거기에 맞춰서 뭐 100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정부가 목표로 한 4%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랬지만 경제 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이 우리 생각처럼 순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출구 전략.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쪽은 정부 얘기고요.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폈는데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건가? 올해까지는 돈을 쏟아붓는 거는 뭐 누구나 끄떡끄떡. 근데 내년 예산안부터는 우리가 긴축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왼쪽에 민간 부분 신용이죠. 특히 이제 가계 신용. 하느니 금리를 올린다고 연내에 늦지 않은 시간에 금리를 올린다고 했으면 역시 시중금리가 올라갈 거고 가계 신용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00%가 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는 자산시장 버블인데요. 뭐 주식시장이나 그다음에 가상화폐 시장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미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조정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서 뭐 초를 치는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뭐 폭은 제가 제시할 수는 없지만 어떤 버블의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요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최근에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까요? 다들 낙관적으로 다 모든 시각이 변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물론 이제 기조는 좋아지는 쪽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우리 생각처럼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신흥시장 긴축 발작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물론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뭐 당분간은 제로 금리긴 하겠지만
그 미 연준의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흔들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충격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미중 간의 정치 갈등, 이거는 우리 이제 주로 첨단 산업 얘기겠죠. 과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지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면 계속 확장입니다. 확장이라는 거, 정부가 확장이라는 건 기업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비대면 산업이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더 길어지고 장기화된다면 역시 뭐 비대면 산업이 더 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비대면 산업이 바로 유직된다는 건 아니고요. 성장세가 많이 둔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신사업계에도 있지만 리스크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하고는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일곱 번째는 역시 작년처럼 올해도 시장이나 경제 상황 변화 그리고 변동성은 상당히 높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조사한 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반기 화두는 뭘까? 여러 가지 뭐 코로나부터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ESG를 꼽았습니다. 아마 ESG에 대한 어떤 기회 요인보다는 ESG가 기업의 리스크 요인으로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많은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물론 이제 기업 수준에 맞는 역량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좀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